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많습니다. 중국도 쓰고 한국도 씁니다. 일본도 쓰고 베트남도 씁니다. 같은 도구를 쓰니까 비슷한 문화일까요? 샘 리차드 교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줬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드러난 건 같은 젓가락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이었습니다. 같은 도구, 같은 식사 방식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 오늘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샘 리차드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팀 차이나, 팀 코리아. 중국 유학생들이 한쪽에, 한국 유학생들이 다른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은 관찰자로 앉았죠. 교수는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젓가락도 함께요. 자, 평소처럼 드세요. 중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미국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이나요? 한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둘 다 젓가락을 쓰는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학생들은 편하게 먹는 것 같은데 한국 학생들은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리차드 교수가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거의 지정학적 이슈예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교수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젓가락 하나로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문명의 차이를 볼 겁니다. 리차드 교수는 테이블 위에 두 종류의 젓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쪽은 나무 젓가락이었습니다. 길고 끝이 넓었죠. 중국식 젓가락입니다. 다른 한쪽은 금속 젓가락이었습니다. 얇고 무겁고 반짝였습니다. 한국식 젓가락이죠. 같은 젓가락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중국 학생이 먼저 답했습니다. 나무 젓가락이 편합니다. 가볍고 음식을 잡기 쉽죠. 리차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젓가락은 개인이 편하게 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넓고 길어서 큰 접시에서 음식을 집기 좋죠. 그는 한국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왜 굳이 무겁고 미끄러운 금속 젓가락을 쓰나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위생 때문입니다. 금속 젓가락은 세척이 쉽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요. 한국은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여러 반찬을 공유하죠. 그래서 위생이 더 중요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중국 젓가락은 개인 편의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국 젓가락은 공동체 위생을 위한 도구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륙입니다. 넓고 인구가 많죠. 각자 자기 음식을 먹습니다. 개인 접시에 담긴 요리를 자기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작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삽니다. 식탁도 함께 씁니다. 반찬도 공유하죠. 그래서 젓가락조차 공동체를 전제로 진화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젓가락이 더 어렵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국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얇고 미끄럽고 무겁죠.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국 젓가락입니다. 리차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 젓가락은 내가 편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쓰는 식탁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의 위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젓가락, 디자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나요? 중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밥 먹는 게 더 쉽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도 흥미로워했죠. 왜요? 숟가락이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쉬운데요. 중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볶음밥이나 덮밥처럼 밥과 재료가 섞인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기 편합니다. 리차드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다릅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밥 위에 반찬을 올려 먹습니다. 밥 한 숟가락, 김치 한 점, 고기 한 점, 이렇게 조합하며 먹죠. 리차드 교수는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중국은 요리가 이미 완성되어 나옵니다. 볶음밥은 밥과 재료가 이미 섞여 있죠. 한 접시가 하나의 완성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밥은 밥이고 반찬은 반찬입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직접 조합합니다. 매 숟가락마다 다른 조합을 만들 수 있죠.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리차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음식은 완성형 요리입니다. 요리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맛의 균형, 재료의 비율, 모든 게 완성되어 나옵니다. 한국 음식은 조합형 식문화입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밥 한 숟가락에 무엇을 올릴지, 어떤 반찬과 먹을지 매번 선택하고 조율합니다. 한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탁에는 항상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밥 하나에 적어도 대여섯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죠. 각자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리차드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완성형 요리 문화입니다. 한 접시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한국은 조합형 식문화입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놓고 조율하며 먹습니다. 그는 더 깊은 의미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음식을 넘어선 차이입니다. 중국은 개인이 완성된 것을 받습니다. 한국은 개인이 참여해서 만들어갑니다. 리차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예고 없이 무언가를 내놓았습니다. 번데기였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섰죠. 이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진짜요? 그 교수는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극도로 거부하지는 않았죠. 한 중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먹어본 적 있습니다. 시골에서요. 리차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주 먹나요? 아니요. 특별한 음식이죠. 가끔 시장에서 팔기는 하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간식으로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리차드 교수는 이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중국 학생은 예전에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 먹었다고 하네요.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곤충 음식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에서 번데기는 특수 음식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먹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 기억입니다. 길거리 간식이었고 할머니의 추억이었고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단백질 공급원이 많지 않았죠. 전쟁 이후 힘든 시기에 번데기는 귀한 단백질이었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넓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음식이 있고 다양한 식재료가 있죠. 번데기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좁습니다.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조차 버리지 않고 음식으로 만들었고 그게 문화로 남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번데기를 안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추억의 음식으로요. 리차드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문화적 깊이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특수한 것, 한국에서는 일상이었던 것. 이 차이가 두 문화가 자원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넓고 다양하니까요. 한국은 활용해야 했습니다. 좁고 제한적이니까요. 그게 문화의 밀도를 만들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다시 젓가락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한국 젓가락이 금속이라고 했죠. 왜 하필 금속일까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위생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금속 젓가락은 세척이 쉽습니다. 끓는 물에 소독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해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만 금속은 그렇지 않죠. 리차드 교수가 중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왜 나무 젓가락을 쓰나요? 편하니까요. 그리고 나무 젓가락은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 차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일회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당마다 개인 젓가락을 주고 쓰고 나면 버리면 됩니다. 개인 위생은 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젓가락조차 세척하고 재사용하고 공공위생을 전제로 진화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건가요? 리차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규모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넓습니다.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당마다 자기 방식이 있고 지역마다 다른 문화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좁습니다. 작은 땅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가 됩니다. 한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모든 젓가락이 똑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죠. 그리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세척되고 관리됩니다. 그게 신뢰를 만듭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위생 기준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리차드 교수는 더 깊은 의미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분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위생을 관리하고 식당이 자기 기준을 정합니다. 한국은 집단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젓가락 하나도 표준화되어 있죠. 이게 효율적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더 통제적이라는 건가요? 리차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라기보다는 조율입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규칙을 문화로 내재화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젓가락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식탁, 공공위생, 집단 규칙을 전제로 진화한 사회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마지막 음식을 꺼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모두 익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리차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중국에도 김치 같은 음식이 있나요? 중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네, 파오차이가 있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음식이죠. 김치와 같은 건가요? 중국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파오차이는 절임 음식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김치는 어떤가요? 김치는 발효 음식입니다. 만드는 때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리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미생물이 천천히 채소를 변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맛이 깊어지고 영양이 더해집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 차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절임입니다. 소금으로 채소를 보존하는 거죠. 저장이 목적입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는 다릅니다. 김치는 발효입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미생물과 협력하는 거죠.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 아닌가요? 리차드 교수가 답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절임은 저장입니다.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목표죠. 발효는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더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에는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에 배추를 수확해서 김장을 하고 겨울 내내 먹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죠. 처음엔 아삭하고 신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큼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더 오래되면 또 다른 맛이 나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쓰는 김치는 오래 묵은 김치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시간을 담는 음식입니다. 중국 음식이 공간을 담는다면 한국 음식은 시간을 담습니다. 그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넓은 땅에서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고 빨리 먹습니다. 속도가 강점입니다. 한국은 기다립니다. 좁은 땅에서 제한된 재료로 최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을 활용합니다. 발효는 기다림의 문화입니다.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우리는 배웁니다. 기다리는 법을요. 조급하게 굴면 김치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운 문화입니다. 속도보다 지속성을, 양보다 질을 선택한 문화의 상징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수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차이를 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첫째, 젓가락. 중국은 나무, 한국은 금속. 개인 편의대 공동체 위생. 둘째, 밥. 중국은 완성형 요리, 한국은 조합형 식사. 셋째, 번데기. 중국은 특수 음식, 한국은 일상의 기억. 넷째, 위생 시스템. 중국은 분산 관리, 한국은 집단 관리. 다섯째, 발효. 중국은 속도와 저장, 한국은 시간과 변화. 그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같은 유교 문화권, 비슷한 식문화를 가졌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크기 때문 아닌가요? 중국은 크고 한국은 작으니까요. 리차드 교수가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륙입니다. 광활한 땅, 다양한 기후, 많은 인구. 이 모든 게 다양성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음식, 상하이 음식, 광둥 음식, 스촨 음식.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문화가 발달했죠. 각자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반도, 제한된 자원, 밀집된 인구.
리차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압축되었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했죠. 조율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법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충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젓가락을 금속으로 만든 것, 반찬을 공유하는 것, 발효 음식을 발달시킨 것. 이 모든 게 조율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의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더 불편한 거 아닌가요? 리차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금속 젓가락은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위생적입니다. 반찬 문화는 복잡해 보이지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편애 대신 장기적 지속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문화로 예제화한 사회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습관과 문화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젓가락 하나, 반찬 하나, 김치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 시간을 기다리는 법. 리차드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규모의 힘으로 강해졌습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다양한 자원. 이게 중국의 강점입니다. 한국은 밀도의 힘으로 강해졌습니다. 작은 땅에 모든 걸 압축했습니다. 사람, 문화, 시스템. 그리고 그 밀도가 효율을 만들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수업은 젓가락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수업은 중국과 한국이 같은 출발선에서 왜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영향을 주고받았죠. 같은 한자를 쓰고, 같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확장의 문명입니다. 넓은 땅을 더 넓게, 많은 사람을 더 많게, 큰 것을 더 크게. 이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중국의 힘은 규모에서 나옵니다. 14억 인구, 광활한 대륙, 다양한 자원. 이 모든 게 중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 중국 학생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국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압축의 문명입니다. 좁은 땅을 더 효율적으로, 적은 자원을 더 창의적으로, 작은 것을 더 정교하게.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힘은 밀도에서 나옵니다. 좁은 땅에 5천만 명, 제한된 자원, 빠른 속도. 이 모든 게 한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요? 리차드 교수가 웃었습니다. 더 나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커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작아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규모로 세계를 압도합니다. 한국은 밀도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합니다. 한국은 질로 승부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 젓가락 사용법이 아닙니다. 문명이 어떻게 다르게 진화하는지를 본 겁니다. 같은 도구, 같은 문화권에서 출발했지만 지리와 환경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중국의 확장인가요? 한국의 압축인가요?
학생들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답을 줬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자기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겁니다. 중국은 넓어서 확장했고 한국은 좁아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작아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제한이 창의성을 만들었고 압박이 효율을 낳았고 좁은 공간이 높은 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입니다.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